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은 7년 전 용산에서 참혹한 학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참혹한 일이 아니었고 단순한 사고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오늘은 용산 참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나에게 용산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기가 조금 나은 듯 하다가 다시 심해지고 하면서 좀 웃기는 목소리가 나가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새벽 한 2시, 1시 반, 2시쯤?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불이 났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용역을 앞세운, 경찰들이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인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용산 참사는 벌어지고 난 다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겼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마 2004년도 이후에 노사모 활동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농민대회에서 농민 2분이 경찰과 충돌한 끝에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보수 언론들은 농민들이 죽창을 준비했다는 등 막 이렇게 사실 우연한 사고였지요. 죽창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농민대회를 하러 온 농민들, 격앙한 농민들과 젊은 전경들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물리적 충돌의 결과로 농민 2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마구 농민들을 비난하고 폭력 시위니 뭐니 오만 소리를 다 했지만,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 허태영이었습니까? 왜 갑자기 이름이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명했고, 그 사람이 허준영이었군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옷을 벗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그 폭력성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경찰은 국민의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 도심에서의 단순한 질서와 치안 유지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농민들이 죽창을 준비했다, 뭘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진압에 대비해서 그런 걸 준비해 온다라고 하는 거는 폭력을 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상수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격앙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는 도심 진출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한 도심 진출을 교통 혼란을 이유로, 교통 혼잡을 이유로 경찰이 막아버리게 되면 격렬한 충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는 일에 대해서 전혀 그럴 줄 몰랐다는 듯이 함부로 진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 분노한 노인들이 직접 충돌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건강한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용산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 버렸어요. 정말 다르게 전개되어 버렸죠.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경과를 저희 북한대학원 그 대학교 후배인 천주교 인권위원회 그 김덕진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자, 이 경과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방송에서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읽어드리는 거 좀 실례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봤는데 이건 통째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예, 꼭 7년 전 오늘 아마도 지금쯤 한 2시간 정도 전에 쓴 것입니다. 용산에서 막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큰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물론 조금 더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어제처럼 무지하게 추웠던 날이었다.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고 잡혀갔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정오 무렵 용산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고 바로 철도 웨딩홀에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론도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누가 봐도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금세 정부와 경찰이 수습하기 위해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자 처벌을 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단체에서 쟁쟁한 인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나 김덕진 정도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특별히 업무 지시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가 전화를 해와서는 용산에 큰일이 났는데 가보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와 있다고 답했고 이사장은 중요한 일이니 잘 도우라는 당부를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1년이 넘게 희생자들이 시신이 있는 순천향 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용산 남일당 참사 현장을 오가며 살게 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용산 참사로 파생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마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랬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단체들과 사람들이 시신과 유족들을 두고 그리 빨리 떠나갈 줄도 몰랐다. 네, 그렇게 많이 모였던 단체들과 사람들이 시신과 유족들을 두고 그렇게 빨리 떠나갈지도 몰랐었다. 그렇게 빨리 떠나갈지도. 용산 참사 싸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운 연대와 지지로 1년 넘게 현장을 지켰지만 당연히 같이 해줄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싸움이었다. 화염병과 도심 테러리스트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나는 왜 그렇게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난 유가족 지원을 담당했고 사무를 맡았고 대정부 협상 대표를 맡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합의사항들 때문에 서울시를 만나고 협의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족들과 철거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크고 작은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이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하지만 각을 잡고 호들갑을 떨며 내가 해야만 하는 난감한 일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는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용산 참사는 내게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며 겪은 별의별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알려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나만 알고 넘어가야지 생각한다. 용산 참사 30주기 추모제를 할 때쯤이 되면 모를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예,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총장의 그 페이스북 글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이분이 다들 그렇게까지 떠나갈 줄 몰랐다라고 말한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쓰라리고 미안합니다.
이 용산 참사가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진행되었던 일들의 수순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도심 테러리스트,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의 잘못이 아니다. 사실 그때 이 경찰 청장이었던 김석기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 경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할지도 모른다고 해요. 남의 고통과 슬픔을 이토록 크게 야기하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하수인, 질 나쁜 하수인, 이러한 하수인에 대해서 경주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뽑아준다면, 아니, 새누리당이 이런 자가 경찰청장을 지냈고, 예, 그 자기네 정권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 폭력도 불사하고 심지어 살인도 불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란 이유로 공천을 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역사에 아로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억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덕진 씨가 전하는 얘기예요. 오늘 20일이죠. 오늘 저녁에 종로 3가에 있는 인디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녁 7시 30분에 용산 참사 다큐 2개의 문 특별 상영회하고 감독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산 참사를 뉴스로만 보고 들었던 분들께 꼭 오늘 오셔서 관람하시길 권한답니다. VOD로 집에서 보는 것과 극장에서 보는 것은 감동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저도 왕년의 안티조선 멤버들하고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던가 이명박이 임명했던 정말 뻔뻔한 분이 본다고 왔었어요. 예, 본다고 왔는데 누군가가 저기 그 사람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관객들이 일제히 영화 상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왜 우리가 나가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인권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국가기구들까지도 모조리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민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 이런 걸 그때 우리가 독재 정권이 지나고 87년 이후에는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그때는 처음 봤죠. 다들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분노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오늘 그 백남기 어르신 큰따님인 백도라지 씨도 용산 참사 유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영화, 종로 3가 인디스페이스 7시 반입니다.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같은 장소에서 밀양 할매들이 송전탑 반대 투쟁의 기록인 밀양 아리랑, 그리고 모레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싸움을 기록한 나쁜 나라 초대 상영회를 같은 시간에 한답니다. 역시 무료라고 합니다. 예, 영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시간이 문제죠. 예, 시간이 문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영화를 나누고 싶어서 어렵사리 마련한 자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친구를 꼬셔서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하고 한번 보러 가는 것도 어떨까?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노래들이 제법 여러 곡 나왔습니다. 여러 곡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루시드 폴이 부른 평범한 사람을 일단 오늘의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평범한 사람, 루시드 폴입니다. 네, 루시드 폴의 그 평범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예,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죽었죠. 조금 전에 제가 그 글 읽어드린 그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씨 연결했습니다.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죠, 추운 날에.
네, 안녕하세요. 예, 김덕진 씨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있는 줄을 제가 오늘 아침 페북을 보고 새삼스럽게 알았거든요. 제가 그냥 공치사한 셈이 돼버렸네요. 아니, 공치사라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어요. 여전히 현장에서 이렇게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뛰는 사람이 참 여러 사람 있었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 아프다 하고 연대한다고 회비 얼마 정도 내고 뭐 이런 걸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여성스럽습니다. 네네. 근데 읽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세월호에 이렇게 덮여버리긴 했지만 용산 참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건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됐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네. 2009년에 그 참사가 일어나고서 1년여의 이제 농성 투쟁을 하고 네. 서울시와 뭐 용산구청 이런 데 중재로 이제 당시 조합과 합의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뭐 위로금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장사하던 철거민들의 어떤 피해 보상이랑 위로금 같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합의 사항 중에서 그 임시상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용산 참사 남일당 현장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지난 6년 예. 동안 철거하고 나서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는 공사가 진행되면 그곳에 이제 그 용산 참사 그 때에 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그곳에서 임시로 장사를 하면서 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공사하려고 했었던 삼성물산, 대리인, 포스코 이런 데들이 네. 이제 그 개발을 중단을 결정하면서 한 6년 동안 이제 공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음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서울시의 중재로 이제 뭐 새로 효성 건설이 아마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임시상가 문제, 특히 생계대책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용산 참사 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조합 측하고 합의했던 종로구 순화동이라고 네네. 네, 이제 그 용산 참사 현장에 연대 오셨던 그 다른 지역의 연대자분들인데 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영구 장애를 얻으셨어요. 예. 그분들도 1년 동안 이제 네. 자기 지역의 일들 가지고 농성을 하시다가 네네. 1년여 만에 이제 실주기 직전에 합의를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대 오셨다가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시거나 감옥에 가셨거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네네. 또 생계 문제와 또 그분들의 풀리지 않은 그런 그 당시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실 뭐 개인 스스로 해결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이제 계속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용산 참사에 관해서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 구체적인 경과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원인이라든가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이라든가 하는 거를 의외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줬던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철거민들이 가혹하게 철거를 당해 왔어요. 예, 영화 뭐 이렇게 뭐더라 할리데이. 예, 최민수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찰로 나왔던 이제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보면 이게 철거 현장은 정말 참 전쟁터를 방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위 서민이라든가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용산 참사에서 죽은 사람들이 면면을 보았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IMF 이후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던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가서 닿을 수 있는 벼랑 끝이었다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를
그 방해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다 또 이렇게 철거민 연합 이런 분들이 연대하러 오셨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원래 폭력적으로 저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전문꾼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정부와 언론들의 마타도어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참사 7주기까지 오기까지 방해가 되었던 요소들은 없나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나 보수 언론들이 네. 이제 폭력성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지난 11월 4일에 오랫동안이죠. 있었던 민중총궐 같은 경우도 네. 소요죄 검토니 복면금지법이니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할 수 있다더니 하면서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폭력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2009년 용산 참사 때는 도심 테러리스트다. 그리고 화염병을 마구잡이로 도로와 경찰들에게 투척했다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당시에 막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의 가족들이나 철거민 당사자들은 그때 그렇게 이제 본인 또는 본인의 아버지들이 테러리스트로 몰렸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동네에서 소소하게 슈퍼하고 지물포하고 네. 식당하고 호프집 하던 그런 그냥 이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인데. 네, 그야말로 1988년의 골목 그렇죠. 사람들 네. 비슷한 분들이죠. 예. 다를 게 없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누가 사실은 장사를 편안하게 하고 싶지, 누가 싸우고 싶고, 누가 네. 막루에 오르고, 무슨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무슨, 흔히 말하는, 어떤 운동권, 또는 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네. 사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항하는 사람들, 네. 쫓겨나고 내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아주 국민들에게서 괴리시키는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그런 보도를 보시면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과 사실은 활동가들은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멀리서 봐요. 그죠? 예, 근데, 네. 대부분의 우리 방송 청취자들은 자기 옆집에 그걸 믿는 사람들을 봐요. 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과연 용산 참사란 어떤 것이었다라고,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용산 참사는 그저, 정말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일상을 지키려는 그냥 소시민들이 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사인 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네.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다가 생긴 일인데요. 네. 그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데는 무기력하게 그냥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것은 조금 더 단단하게 뭉쳐갖고 싸우는 것도 있는 것인데 네. 네. 이거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사인 간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사인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다 이 정부의 그런 제대로 된 제도나 정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고쳐져야지만 용산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안 생기지 시대가 흐른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리라는 법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죠. 심지어는 재개발을 조합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추가 분담금이 있다. 몇 억씩 더 내놔라. 그렇죠. 이런 일들도 그럼요. 발생하죠. 그래서 세입자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재개발돼갖고 다시 들어가서 정착하는 일이 굉장히 낮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재개발 조합에 조합장 하고 나면 네. 감옥에 안 가거나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비리 같은 것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이권과 네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오고 가는 것인지는 그런 결과만 봐도 뻔한 것이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시급하죠.
그렇습니다. 이 용산 참사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이렇게 보태져 있는 것이 그 사인간의 문제였다라고 하다가 정작 참사 그 자체는 그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찌되었던 경찰의 그런 무리하고 너무나 신속한 강력 진압이 없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죠. 네. 네. 그리고 불이 어떻게 났는지를 떠나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나중에 있었던 세월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중에 있었던 세월호하고 굉장히 딱 정반대 지점에서 똑같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는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일으킨 참사고 하나는 공권력이 할 일을 안 해서 생긴 그렇죠. 참사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참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국가가 직접 자본의 용역이 되어서 자국민을 비록 소수긴 하지만 죽여버린 사건인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이 눈을 감는 건지. 저는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분노도 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질책도 했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세월호 참사도 초기에는 사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온 국민들이 슬퍼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프레임의 대결로 만들어가는 그 권력과 언론이 있는 것인데 네. 용산 참사도 초기에 일이 이렇게 길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들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검찰에서 이제 어느 순간 방향을 다 틀어요. 네.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언론 보도들이 나가면서 전국 철거민연합 전철련이 과거에도 이런 폭력 시위를 했고 네. 여기는 아주 불순한 조직이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을 하면서 이제 그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구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네. 그런 여론을 통한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많이 이렇게 퇴색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전략이 매우 적절하게 권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프레임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장악은 지금 더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드디어 빨갱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자, 거기에 이제 앞장서는 이제 여당의 이제 흔히 말하는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앞서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나면 네. 그 뒤에서 언론은 그 사람들의 그 무리한 어떤 그 말들을 일단 야단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너무 심하다. 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네.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지금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공식들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어떻게든 대응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김덕진 선생님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국민 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한 언론들의 그 노력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네. 여전히 아직 지금 아주 거셌던 열기가 조금은 식었다고는 하지만 팟캐스트라든지 1인 미디어 같은 이런 분들이 계속 애써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모든 언론이 지면이든 방송이든 종편이든 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힘이 미약하죠. 그 대대적인 물량 공세라든지 또 그 공중파를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사실 이겨낸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 많은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언론이 중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정작 언론의 개혁이라든지 네. 또 이 언론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투쟁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못 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네. 네. 이 국민 TV는 대한 언론으로서 언제라도 사람들이 거대 언론들에게 휘말리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에 이렇게 종속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네, 그래주셔야죠. 네. 예, 큰 범위에서 결국 언론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시민사회에도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굉장히
사실 언론인들이 엘리트적인 뭐 이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들도 좀 더 이 언론 운동하시는 분들 또 언론인들도 좀 더 이렇게 많은 곳에 좀 연대하시면서 좀 이런 그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또 더불어 생각합니다.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고마웠고요. 언제 한번 모셔가지고 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말씀만 들어도 영광입니다. 네. 국민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기 신청곡이 한 곡 있어요. 조화문이 부른 노래입니다. 조화문, 내 슬픔, 내 아픔이군요. 내 아픈 아는 당신께. 예, 들려드릴게요. 로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조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네, 용산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방송이 거의 다 돼가고 있군요. 역히 마리님 말씀처럼 철거를 하더라도 상호간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지요. 당연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자신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기들의 규정, 이 규정 정도의 보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지역의 털을 받고 생업을 해오던 사람들에게는요, 말하자면 골목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의 제일 마지막 장면, 텅 비어버린 골목길을 보셨을 텐데요. 예, 그렇게 텅 비어버린 골목,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아파트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집은 좀 더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은 좀 더 편리해졌을지 몰라도 근 10몇 년 동안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공동체는 사라지잖아요.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골목들을 없애고 그러한 골목 상권들을 없애고 그러한 보이지 않게 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연대를 깨어버리면서 자본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정말 전혀 다른 형태의 지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계는 함께 사는 이웃, 더불어 사는 이 시민들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하는 자와 서비스 받는 자, 돈을 매개로 한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산 참사의 지역분들도 당연히 오랫동안 함께 상권을 형성하고 살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살고 싶은데 거기에서 밀려나가면 돈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뭘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들.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이라든가 또는 공권력의 중재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편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편이 되어줘야 될 공권력들이. 그럴 때 시민사회의 연대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우리 사회는 원칙을 돈으로 보상하면 다 됐다. 돈을 더 많이 주면 해결되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삼지 말고 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 인격적인 존엄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 데까지 가자. 이렇게 시민사회가 나서가지고 강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모든 개인들이 뿔뿔이 하나로 흩어져서 서로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참 슬프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다가 더민주당이 요즘 인재 영입한다고 굉장히 나름으로 성공적이다 이러면서 히트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작심하고 혜리를 영입해라. 성덕선이를 영입해라. 물론 이 혜리는 알바당 광고 모델인 혜리는 단순히 알바몬의 광고 모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혜리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 딱 등장해서 이런 시급 최저시급 얼마 이런 시급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 알바로 자기의 이 시간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봐라, 텔레비전에서 시급이 이거라잖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언론, 그 어떤 뉴스, 그 어떤 정치인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없었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함께 고용계약서 쓰자고 하면서 알바당에 가입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더민주의 인재영입위원장이고 더민주의 인재영입을 담당하고 그리고 더민주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설득하겠어요. 설득해서 너 청년비례 국회의원 해라. 어떻게든지 만들어줄게. 대신에 너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해다오. 스피커 해다오. 그야말로 더민주 광고 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리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쓸쓸한 20대 청년들을 향해서 알바당이 더민주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청년 알바당, 우리는 청년 더민주당.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하나의 희망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구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한 곡 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중간하지만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노래가 또 한 곡 더 있는데 물론 여러 곡 있지만 이정열 씨, 우리의 이정열 씨가 불렀던 가혹하고 이기적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혹하고 이기적인 이정열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가혹하고 이기적인 일들이었죠. 게시판 잠시 방문할게요. 행복한 동이맘님께서 해리가 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해리가 해주면 정말 좋겠고 해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정치력이겠죠. 그 3고 초려가 아니라 10고 초려를 하고 해리의 기획사를 설득하고 해리를 설득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위 진보진영의 분들은요,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낯을 가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집요하게 설득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잘 안 하는데 아이고 머니나 죄송합니다. 이 귀가 굉장히 아프셨죠. 보수 진영들은 사람을 한 명 설득하기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좀 발상을 바꿔가지고 이런 해리 같은 젊은이들 꼭 해리뿐만이 아니라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의외의 그런데 심지가 굳은 그런 청년들을 한 10명 영입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매일 청년정책 하나씩을 브리핑을 하게 한다면 그 자체도 굉장한 화제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구나라고 하다가 그 정책들이 모여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청년당, 청년알바 더민주당 그 정책들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그거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돌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다가 보면 얼마나 든든한 지지 세력들이 생기겠습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권력을 움켜쥐기에 급급한 새누리당도 정말 나쁘지만 그들을 나쁘다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나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될 더민주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정말 분노를 하거든요. 싸워줘야 됩니다. 더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80% 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단 직장 떨어지고 나면 밑바닥 인생이 되는 데까지 3년이면 좋게요. 저만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30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방송할 수 없게 되고 그 비누 파는 거 꼴랑 얼마 안 되는 그 비누지만 그것도 못 팔고 하면 저는 국민연금도 없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살 날이 저는 그래도 30년밖에 안 남았지만 살 날이 70년씩 이렇게 남아있는 지금 20대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정권이 바뀌지 않을 때 줄줄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이 노혜경의 캣차이 여기서 접겠습니다. 실수했군요. 노혜경의 캣차이가 아니고 노혜경의 그 엽새였습니다. 캣차이를 한 7년 하다가 보니까 입에 붙어버려서 아직도 캣차이라고 합니다. 노혜경의 그 엽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